그럼 계속해서 시장 상황들 판단해보고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에 대해서 한번 먼저 여쭤보자면 오늘 시장 초반 흐름도 그렇고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시장 1, 2% 이제 등락하는 건 보합권으로 느껴질 정도인데 좀 이런 흐름들에 대한 판세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변동성 자체는 좀 많이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5%에서 10%로 등락하던 것이 가장 큰 변동성이었다면 이제는 2, 3% 정도 수준으로 좀 축소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시장의 판단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지난주 그러니까 중후반부까지 상당히 큰 폭의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반등에 성공한 이후에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 매수가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차익 욕구 실현도 역시 좀 더불어서 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주 한 주간의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금 코스피가 9.7% 상승했고 코스닥은 한 11.8% 상승했는데, 근데 이것을 지금 그 월요일 날 더 크게 하락한 이후에 지금 반등이 나타나는데, 그 월요일 저점 대비로 보면 좀 놀라운 것이 지금 코스피는 한 17.8%를 지난주 후반까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20%가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속해 있는 종목들 간에서는 최대 40% 가까이 단기적으로 상승한 종목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이런 상황을 본다면 지금 현재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지난주 사실 반등이 크게 나타났던 원인 중에 하나는 지금 많이 그 하락을 진행시켰던 원인들이 좀 해소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그 정부라든지 각국 중앙은행의 그런 대책들이 좀 신속하게 발표되었는데, 예상을 좀 뛰어넘는 규모의 금액들이 좀 발표되면서 신용 리스크가 많이 완화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신용 리스크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저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저점도 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시장은 좀 좀 한계 기업이라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좀 인식되었던 기업들이 크게 상승했다. 그리고 금융주들도 크게 상승하면서 반등에 성공했는데, 여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신용 잔고가 지금 상당히 양시장을 통틀어서 상당히 급감했던 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신용 잔고가 사실 지금 지난주 금요일까지 지금 살펴보니까 양시장 합쳐서 한 6조 3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3월 초가 10조 2천억 원, 그리고 그 지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었죠. 그 7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1조 2천억 정도가 감소했는데, 물론 주 후반에서는 소폭의 증가폭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단기에 크게 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신용을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좀 신용을 좀 조금 쓰는데 그 폭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본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우려스러웠던 점들이 많이 좀 완화되는 국면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그 기존의 변수였던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주가가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기준점이 조금 약간 좀 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유명 인사들의 발언, 지난주에도 그랬죠. 연준 의장이라든지 IMF 총재의 어떤 그런 향후 경기 전망 이런 거에 연동해서 지수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경제지표 발표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일단은 경제지표가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지금 다들 예상하는 분위기라서 이보다 더 안 좋아도 좀 좀 완충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더 큰 좀 정부나 그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나타나는 점에서 이런 면도 조금 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저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기준점이 또 없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가 지난밤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리고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가 오늘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투자자들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당분간은 변동성이 조금은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뭐 개인은 여전히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은 팔고 있고 예수금도 지금 4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 마당에 또 지난주에 급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스멀스멀 기대감이 나오는 게 이번에 개미가 좀 이길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좀 이런 수급적인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에 좀 원칙만 잘 지킨다면 좀 성공하실 확률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그 외국인의 매도 강세가 사실 지난주만 놓고 본다면 지지난주, 그러니까 2주 전보다는 많이 완화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그 지난주에 하루 평균 매도 금액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920억 원을 하루 평균 매도를 했는데, 이것은 그 지난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그 주간으로 보면 6,800억 정도를 하루 평균 매도했던 거에 비해서는 뭐 거의 3,000억 가까이 지금 줄어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번 주는 평균 한 2,000억대만 들어와도 좀 그래도 선방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예. 개인 투자자들이 그 원칙을 지킨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그 원칙이 사실 종목 선정에 있어서는 저는 뭐 절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 실적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불안하고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또한 업종에 대한 그런 전망 자체가 이 코로나19와 연관돼서 이것이 장기화될 것이냐 아니면 단기에 끝날 것이냐에 따라서 전망 자체가 상당히 좀 부정확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전망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매수하시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를 보고 있어서, 오히려 그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가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는 좀 매수 관점에서 종목 선정은 그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그 매매 전략과 관련해서는 한꺼번에 한 번에 매수하시는 것은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저점에 분할을 해서 매수하라. 그러니까 저점이라는 얘기를 한 번 해도 그 고점, 그러니까 현재 그 저점 대비해서 뭐 20%가 올랐는데 여기서 뭐 추격해서 엄청나게 매수하시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 종목들로 만족하시면서 조금 지켜보는 전략, 그리고 분할이라는 것은 역시 지금 만일 그 3월 달에 3월 초부터 투자를 하셨다면 뭐 한 3월에 한꺼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세 번에 나눠서 사는 그런 전략,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으시지 않는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 20% 내외의 수익률 정도라면 만족하시고 일단 현금화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절대적인 저평가 종목을 고르셔서 저점 분할 매수하신 이후에 매도는 한 20% 내외 수익률에 만족하시면서 매도를 하신다면 상당히 좀 이번에는 좀 수익률을 확보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최근에 이제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좀 보고 있는데, 신규로 자금을 투입하셔서 우량주도 매수를 하시지만 또 일부는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 신규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변동성이 큰 종목은 사실 일반 투자자들도 그렇게 단기 매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매수를 하신 이후에 그 변동폭을 상당히 그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 그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매매를 잘 하실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못하면 뭐 하루에도 단기에 20% 이상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매매는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큼지막한 시각에서 좀 전략들을 세워줬는데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요즘에 가장 거론이 많이 되는 종목은 뭐니 해도 삼성전자일 테고, 이외에도 보면 SK하이닉스나 현대차, 그러니까 시장 반등하면 같이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이 종목들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나 또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은 그럼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종목을 지금 보면 시총 상위주로 뭐 북한에서 투자하시는 것은 뭐 이렇게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를 상당히 지금 사실 개인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듣다 보면 IMF 때도 뭐
뭐 5만 원대 뭐에서 10만 원 요 사이였는데 지금도 그 가격 아니냐 뭐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분할을 해서 지금 사실 예전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230만 원 정도 수준의 지금 주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을 보면은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로 보면 한 11배 정도 수준인데요. 그리고 PBR은 한 1.2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2018년도 연말 기준으로 PER이 삼성전자가 6.5배였다는 점에서는 지금 실적이 뭐 상당히 아직 전망이 뭐 확실하다 그렇게는 아니지만 현재 나와 있는 그 실적 전망으로도 11배 수준이면은 과거 대비 그렇게 싼 편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PER로 보면 한 11.2배고 PBR이 1.1배인데 2018년 연말로 PER이 2.8배였던 SK 하이닉스가 지금 11.2배라는 점은 이것이 정말로 싸다 이거는 아니라는 점 이것도 보실 수 있고 반면에 현대차는 보니까 PER이 지금 6.2배입니다. 그리고 PBR이 0.3배인데 PBR 기준으로 봤을 때 0.3배 정도면 저는 뭐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 세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가 좀 그래도 가장 적합한 매수 주체로 될 수 있고 또한 최근에 그 현대 그 차 그룹에 보면 지금 정의선 부회장이 지금 지분을 좀 밑에서 많이 좀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저점에서 좀 분할해서 매수하셔도 된다. 그리고 사실 그 이들 종목을 매수하는 그런 입장으로 볼 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지수가 회복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종목으로 꼭 국한돼서 종목 접근하실 필요는 없고 지수와 관련된 ETF 뭐 상승이라고 보시면 레버리지 관련된 ETF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ETF를 매수하시는 것도 상당히 뭐 종목에 대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시장 흐름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뷰만 갖고 계신다면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지금 현재 유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유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뭐 결론 나는 그런 것이 없어서 사실 뭐 수요라든지 정치적인 뭐 그런 이슈 그다음에 공급이 너무 뭐 크게 증가할 우려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배럴당 $20 초반대에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보면 항상 이런 것도 치킨 게임이 결국에는 회복된다는 차원에서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유가 선물 ETF도 어떤 매매 대상 그런 그 대상에 좀 포함시켜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줬고 이외에도 지수 관련 ETF나 유가 선물 관련 ETF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줬으니까요. 한번 세심하게 앞으로의 흐름들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뭐 시장에 계속된 관심이 있는 것은 제약 바이오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급등락 또 더 큰 편일 수는 있겠으나 또 기대감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뭐 100%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또 기대감이 여기에는 있는 분야라 여기에 대한 투자 관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그 시장은 사실 주도 업종이 상당히 그 빠르게 변화하고 뭐 그런 상황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과거 경험상 많이 알고 있었는데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좀 투자가 유망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비율을 가진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바이오 종목이라는 것 자체가 실적으로 평가받는 건 아닙니다. 그 임상에 대한 어떤 진행 정도라든지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과 같은 기술 수출 뭐 이런 재료가 있을 때 상당히 뭐 수급이 쏠리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바이오주가 이번에 사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정확성이 상당히 지금 일반 뭐 제조업체들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이 실적에 대한 면만 좀 강조해 본다면 상당히 좀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사실 지난해 사실 임상 실패와 관련돼서 상당히 그 여파로 그 주변 그 주들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장기간 소외되었다는 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주도주가 될 업종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지금 단기 자금들이 또 여기에 좀 매매에 집중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최근에 보면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일부 바이오주들도 있다는 점에서는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이렇게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도중에 수급 상황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주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면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보유하신 그런 투자자들께서도 상당히 좀 이원이 엑시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등 종목이 나오는 중에서 개인만 매수하는 종목은 좀 신중하셔야 될 수 있고,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이 아까 뭐 앵커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이 신규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장세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포트에 한두 종목 정도는 꼭 편입을 하셔야지만이 좀 수익률이 관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그 시장 전체에서 외국인들이 사실 매도세가 계속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좀 보시면 바이오 종목들로는 사실 외국인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통계적으로 볼 때도 수급적으로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1조 9,600억 원을 외국인이 전체 시장에서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는데 반면에 의약품 업종은 2,688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 업종 내로 보면 외국인이 그나마 매수하고 있는 업종은 의약품 업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유통업에 대한 상당한 그 매수세가 좀 두드러졌는데 여기에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유통업에 결국 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바이오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외국인들은 일단 시가총액이 큰 바이오 종목으로는 현재 지금 매수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 상황을 좀 챙겨 보시면서 좀 매매 종목을 골라 보시고, 그리고 지금 그 주도 업종이 좀 IT에서 그 바이오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꼭 포트에 한두 종목 정도는 편입하시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이오주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도 해주셨고 포트에 한두 종목 정도는 넣어둘만 하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다만 업종 특성이나 지금 수급 흐름들을 봤을 때 단기 자금으로 버티기에는 또 쉽지 않은 업종인 건 사실이니까 이 부분은 유념해 두시면서 전략 짜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번 주에 그러면 눈여겨봐야 할 만한, 그리고 시장의 변수가 될 만한 이슈나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유가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실 유가가 사실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 반등을 하더라도 유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좀 경기에 대한 또 그런 불안감이 또 대두되면서 또 다시 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좀 변수, 그 지수에 좀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실 코로나19로 지금 유발된 그런 시장 뭐 하락, 그 경기 침체 우려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유럽에서의 그 이탈리아 및 뭐 스페인도 될 수 있겠죠. 근데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확진자 추이가 꺾이는 그런 시그널이 나타나는지가 가장 중요한 그런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최근에 아직까지도 뭐 이탈리아는 뭐 주춤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타나지만 미국은 아직도 가파르게 지금 확진자가 올라가고 있고 사망자도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한 코로나19와 관련된 지표들을 좀 잘 챙기셔야 되지 않겠느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서두에도 잠깐 말씀했지만 각종 경제 지표도 뭐 이번 주 주목해야 될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는데 이 쇼크가 나왔을 때 오히려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만 된다면 그렇게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환율인데요. 환율 자체가 오늘도 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외국인들이 그런 수급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환율이라고 본다면 환율이 좀 더 지금 상황에서 크게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매수에 임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수급 자체도 지금 일평균으로 한 2천억 대까지도 한번 이번 주는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한번 그런 면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또 하나 이제 오늘도 그런 모습이 이제 처음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제 다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그때 이제 선거가 이제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그에 관련해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선거가 너무 임박하기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한 중반까지는 정치 관련 테마주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 좀 수익이 나실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시장에서 코로나19나 외국인의 수급 상황 뭐 지켜봐야 되는 건 당연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국제유가의 반등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좀 나타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어요. 이 부분도 계속 보도록 할 텐데 다음 질문 같은 경우에 글쎄요. 오늘 오후장도 어떻게 될지 전혀 판단을 하기가 힘든 시장에서 이런 질문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월말이면 드리는 질문이기도 해서요. 오늘과 내일 지나면 이제 4월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아니면 앞으로 예견돼 있는 이벤트나 뭐 변수들을 어느 정도 감안했을 때 시장의 방향성을 좀 어느 정도, 어느 방향으로 잡고 계십니까? 네, 일단 4월 달은 3월 달보다 변동성은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지속적인 부양책으로 인해서 신용 리스크가 많이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다시금 부각되기 위해서는 아주 큰 뭐 크게 악재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4월부터는 증시 안정기금이 작동한다는 점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용 잔고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러므로서 뭐 저점은 지지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단 돌발 악재. 그러니까 뭐 갑자기 사망자가 그러니까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도 갑자기 돌발 변수로 인해서 악재가 나타나면서 다시금 또 700~800명씩 뭐 급증한다든지 1000명을 넘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또 상당히 좀 4월에도 힘들지 않겠느냐.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유가 하락 시에는 지난번에 기록했던 뭐 1,400대 초반 저점도 뭐 깨지지 않는다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추세 자체가 현재 지금 장기 추세는 여전히 하락 진행입니다. 대세 상승으로 전환되기에는 지금 이제 주간 이동평균 기준으로 보면 1,900까지 한번 상승한 이후에 1,800선을 안착을 해야지만이 대세 상승 전환인데 제가 볼 때는 한두 달 정도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감안해서 아직은 좀 약세장이다라는 점 충분히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은 변동성은 축소되고 저점 지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안심은 못한다라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 4월 증시에 대한 주 이벤트들 그리고 전망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